새벽 4시의 꽃시장은 언제나 냉기와 향기가 뒤엉킨 이상한 세계다. 나 한서연은 그 세계에서 이미 5해째 살아가고 있었다. 얼어붙은 손가락으로 장미 다발을 묶고 안개꽃 박스를 나르고 숫자를 계산하고 또 계산했다. 새벽마다 몸이 부서지는 것 같았지만 괜찮았다. 괜찮아야 했다. 집에는 4살배기 하준이가 있었고 그 아이가 잠든 얼굴을 떠올리면 어떤 새벽도 버틸 수 있었다. 그날도 평범한 날이 될 줄 알았다. 오전 10시 나는 봉고차 가득 꽃을 싣고 강남구 외곽에 위치한 서원장례식장 앞에 섰다. 경조사 꽃 장식 의뢰는 꽃집 수입의 큰 부분을 차지했다. 장례식장 측에서 요청한 품목은 흰 국화와 백합 위주의 제단 장식, 그리고 입구 화환 6개. 익숙한 작업이었다. 나는 카트에 꽃박스를 쌓으며 안으로 들어섰다. 영안실 복도는 조용했다. 형광등 불빛이 창백하게 깔린 통로를 따라 걷다가 안내 직원에게 빈소호실을 확인했다. 사무실. 나는 수레를 밀며 복도를 꺾었다. 그리고 멈췄다. 문 앞에 세워진 영정사진 속 남자와 눈이 마주쳤다. 정확히는 눈이 마주친 것이 아니었다. 사진 속 그는 그저 웃고 있었다. 따뜻하고 조용하게 그 특유의 방식으로 눈꼬리가 살짝 내려가는 웃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처럼 느껴지던 그 표정. 서도윤이었다. 카트 손잡이를 잡고 있던 손에서 힘이 빠졌다. 박스 하나가 기울어지며 쿵 소리를 냈지만 나는 돌아보지 못했다. 눈앞이 하얘지는 것 같았다. 아니, 오히려 너무 선명해지는 것 같았다. 사진 속 얼굴의 윤곽, 눈썹의 모양, 이마에서 관자놀이로 이어지는 선. 5년이 지났어도 나는 그 얼굴을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다. 죽었다고 했다. 그가 죽었다고 들었다. 정확히는 죽었을 거라고 짐작했다. 5년 전 그와 마지막으로 연락이 닿았을 때 그는 이미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그 이후 나는 아무리 수소문해도 그를 찾을 수 없었다. 그의 주변 사람들은 입을 닫았고 번호는 바뀌었고 그가 살던 집은 비어 있었다. 어느 순간부터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는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해야만 살아갈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가 영정사진 속에 있었다. 저기요, 혹시 꽃집 쪽에서 오신 분이세요?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검은 상복을 입은 중년 여성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피곤에 절어부은 눈, 하지만 단정하게 정돈된 자세. 어딘가 익숙한 인상이었다. 네, 맞습니다. 한서연 플라워에서. 감사해요. 들어오세요. 나는 기계적으로 카트를 밀었다. 다리가 제대로 움직이는지도 몰랐다. 빈소 안으로 들어서자 영정사진이 더 가까이 보였다. 액자 아래에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서도윤. 향년 31살. 숫자가 눈 안쪽을 찔렀다. 31살. 나와 같은 나이였다. 우리는 같은 해에 태어났다. 그러니까 그는 오래 죽었다. 나는 꽃을 정리하는 척하면서 손이 떨리는 것을 감추었다. 국화줄기를 잡는 손이, 리본을 묶는 손이 자꾸 멈추었다. 머릿속은 오히려 조용했다. 너무 많은 것이 한꺼번에 밀려오면 뇌가 먼저 소리를 끄는 것 같았다. 하준이 얼굴이 떠올랐다.
눈 모양이 도윤을 닮았다고 나는 혼자 알고 있었다. 꽃 장식을 마치고 빈소를 나서면서 나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사진을 바라보았다. 웃고 있는 서도윤. 살아있을 때와 똑같은 얼굴로. 복도로 나오자마자 벽에 등을 기댔다. 숨을 고르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눈물이 나지 않았다. 그보다 더 깊은 어딘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났다. 소리 없이 조용히 완전하게. 왜 지금인 거야? 그리고 또 하나의 생각이 뒤를 이었다. 하준이는 아버지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채로 끝나는 건가? 형광등 불빛이 여전히 차갑게 복도를 비추고 있었다. 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괜찮을 리 없었다. 하지만 나는 카트를 챙기고 봉고차로 돌아가고 시동을 걸었다. 언제나 그랬듯이 무너지는 것은 나중에 해도 됐다. 하준이가 어린이집에서 돌아오기 전까지는 나는 무너질 수 없었다. 그와 나는 처음부터 어울리지 않았다. 돌이켜보면 만남 자체가 우연이라기엔 너무 작은 사고였다. 26살의 나 한서연은 강남 한복판에 있는 한 호텔 로비에 꽃 납품을 하러 갔다가 화병을 놓치고 말았다. 산산이 깨진 유리 조각들 사이에서 나는 그 자리에 쪼그려 앉아 맨손으로 파편을 줍기 시작했다. 호텔 로비 한가운데서 출근하는 양복 차림의 사람들 발밑에서 손배입니다.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서도윤이었다. 물론 그때는 그가 누군지 몰랐다. 그냥 키가 크고 좋은 옷을 입은 남자였다. 그가 내 손을 살짝 잡아 올려 세웠다. 손가락 끝에 이미 가늘게 피가 맺혀 있었다. 직원 불러드릴게요. 아니요, 괜찮아요. 제가 치울게요. 아니요, 괜찮지 않아 보여요. 그는 직접 무릎을 꿇고 파편을 치울 직원을 불렀고 내 손에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실까지 데려다 주었다. 과하지 않게 하지만 확실하게. 그 온도가 이상하게 오래 기억에 남았다. 그가 이 호텔 그룹의 대표라는 걸 안 건 한 달쯤 지나서였다. 그는 두 번째로 꽃집에 찾아왔다. 내가 일하던 곳은 강남의 한 골목 안쪽에 있는 작은 꽃집이었다. 월세가 겨우 나오는 규모였고 냉장 쇼케이스 하나가 전부인 공간이었다. 그런데 어느 오후 양복을 입은 서도윤이 문을 열고 들어섰다. 꽃을 사러 왔는데요. 어떤 꽃으로 드릴까요? 잘 모르겠어요. 예쁜 걸로요. 나는 웃음이 나왔지만 참았다. 그의 말투가 어딘가 진심인 것 같아서 나는 그날 철 진한 목화가지와 소국을 몇 줄기 엮어서 내밀었다. 비싸지 않지만 오래가는 것들이었다. 그는 꽤 오랫동안 꽃을 들여다보다가 말했다. 이거 어떤 감각으로 고르는 거예요? 그냥요. 오래 보고 싶은 것들이요. 그가 처음으로 웃었다. 그 뒤로 그는 가끔 꽃을 사러 왔다. 가끔이 일주일에 한 번이 되고 일주일에 두 번이 되었다. 꽃을 고르면서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지만 내 말을 듣는 방식이 달랐다. 고개를 끄덕이거나 맞장구를 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말의 끝을 조용히 기다려주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그가 물었다. 꽃집 하면서 힘든 점이 없어요? 많죠. 꽃은 시들고 돈은 부족하고 그런데도 계속하는 이유가 있어요? 나는 잠깐 생각했다.
꽃이 있는 공간은 좀 달라지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테이블 위에 꽃 한 송이만 있어도 그게 좋아서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꽃을 바라보았다. 한참 뒤에 그가 말했다. 나는 그런 거 잘 모르는 사람인 것 같아요. 배우면 되잖아요. 그가 또 웃었다. 눈꼬리가 내려가는 그 웃음으로. 그와 처음 밥을 먹던 날 나는 티셔츠에 청바지 차림이었다. 그가 데려간 곳은 조용한 일식집이었는데 들어가자마자 내가 가장 비싼 메뉴가 뭔지부터 확인하고 싶어졌다. 그런 내 눈치를 챈 건지 그가 먼저 말했다. 여기 코스 하나로 시키면 돼요. 많이 나와요. 저 많이 못 먹어요. 그렇구나. 그럼 적게 시키죠, 뭐. 그게 전부였다. 그는 내가 편한 쪽으로 자연스럽게 맞춰주었다. 과시하려 하지 않았고 분위기를 만들려 하지도 않았다. 그냥 같이 밥을 먹었다. 그런데 그게 오히려 더 낯설었다. 나는 그런 방식으로 누군가와 밥을 먹어본 적이 없었다. 헤어지던 길에 그가 내 손을 봤다. 손이 많이 거칠어졌네요. 나는 반사적으로 손을 뒤로 뺐다. 새벽마다 찬물에 꽃을 다루는 손이었다. 로션을 발라도 소용없는 거칠고 갈라진 손이었다. 늘 부끄러웠다. 그런데 그가 내 손목을 가만히 잡았다. 예뻐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 아니에요. 일한 손이잖아요. 목소리가 너무 담담해서 반박할 수가 없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물이 날 것 같아서가 아니라 그 말이 너무 선명하게 박혀서 그는 내가 처음으로 사랑받는다고 느끼게 해준 사람이었다. 화려해서가 아니었다. 비싼 걸 사줘서도 아니었다. 그냥 내가 말할 때 기다려주고 내 손이 거칠어도 잡아주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려고 노력해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늘 내가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며 살았다. 돈도 배경도 세련됨도 부족한 사람. 그런데 그는 그 부족함 앞에서 단 한 번도 아쉬운 얼굴을 하지 않았다. 나도 사랑받을 수 있구나. 그것이 26살의 내가 서도윤에게 배운 것이었다. 그래서 잃었을 때 그 크기만큼 무너졌다. 도윤의 어머니 최인숙 여사를 처음 만난 건 우리가 사귄 지 6달쯤 되던 때였다. 도윤이 먼저 말했다. 어머니가 한번 보고 싶다고 하신다고. 나는 며칠 동안 잠을 잘 못 잤다. 뭘 입어야 할지, 어떻게 말해야 할지, 어떤 인사를 드려야 할지. 도윤은 괜찮을 거라고 했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재벌 그룹 대표의 어머니가 꽃집 직원인 나를 반길 리 없다는 것을. 만남은 강남의 한 호텔 레스토랑에서였다. 최인숙 여사는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나이를 짐작하기 어려운 얼굴, 조용하게 가라앉은 눈빛, 흠잡을 데 없는 자세. 나는 들어서자마자 위축되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지만 미소를 지었다. 다정하고 따뜻한 미소였다. 서연 씨,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앉아요. 목소리도 부드러웠다. 나는 도윤 옆에 앉으며 긴장을 풀려고 했다. 식사 내내 그녀는 상냥했다. 내 가족에 대해 물었고 꽃집 일이 힘들지 않냐고 걱정해 주었다. 도윤을 잘 부탁한다는 말도 했다. 헤어질 때는 내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다. 앞으로 자주 봐요. 내가 잘 챙겨줄게요. 차로 돌아오는 길에 도윤이 물었다. 어땠어? 좋은 분 같던데.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진짜로. 최인숙 여사의 연락은 그 만남 이후 일주일도 되지 않아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문자였다. 잘 지내냐는 안부, 날씨가 추우니 따뜻하게 입으라는 말. 나는 감사하다고 답했다. 그 다음 주에는 직접 꽃집 근처로 찾아왔다. 손에 쇼핑백이 들려 있었다. 몸에 좋은 거예요. 꽃 만지는 일이 손도 거칠어지고 체력도 많이 쓰잖아요. 영양제니까 꼭 챙겨 먹어요. 쇼핑백 안에는 작은 통에 담긴 알약들이 있었다. 포장이 고급스러웠다. 나는 무척 감사하다고 했다. 그녀는 또 미소 지었다. 우리 도윤이 곁에 있는 사람이 건강해야죠. 나는 매일 먹었다. 의심할 이유가 없었다. 그녀는 계속 다정했고 가끔 밥도 사주었고 내 생일에는 꽃다발을 보내기도 했다. 도윤과의 관계를 반대하는 기색도 없어 보였다. 오히려 내 편인 것 같은 순간들이 있었다. 나는 조금씩 경계를 풀었다. 이 사람은 진짜로 나를 받아들이려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그러나 몸이 이상해지기 시작한 건 2달쯤 지나서였다. 처음에는 피로였다. 새벽 일을 하니 당연한 줄 알았다. 그 다음은 소화가 안 되고 얼굴이 자꾸 붓고 생리가 불규칙해졌다. 꽃집 일을 하다가 어지러워 주저앉은 날도 있었다. 나는 비타민이 부족한가 보다, 잠이 모자란가 보다 스스로를 납득시켰다. 병원에 간 건 도윤이 강제로 데려간 것이나 다름없었다. 안색이 너무 안 좋아. 제발 가보자.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며칠이 걸렸다. 나는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하며 기다렸다. 그런데 의사가 나를 바라보던 표정이 달랐다. 생식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치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호르몬 체계가 상당히 교란된 상태인데 짧은 기간에 이렇게 되기는 쉽지 않거든요. 혹시 최근에 복용하신 약이 있나요? 나는 쇼핑백을 떠올렸다. 약을 가져가 성분을 확인하는 데는 시간이 걸렸다. 나는 그 사이에도 믿고 싶지 않았다. 설마 그럴 리가. 그녀는 나를 챙겨주던 사람이었다. 따뜻하게 웃어주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결과는 명확했다. 그 안에는 장기 복용 시 생식 기능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성분이 섞여 있었다.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의도하지 않고서는 영양제에 들어갈 수 없는 종류였다. 나는 화장실에서 변기 뚜껑을 닫고 그 위에 앉아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울지도 않았다. 그냥 멍하게 타일 무늬를 바라보았다. 머릿속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자꾸 재생되었다. 우리 도윤이 곁에 있는 사람이 건강해야죠. 그 말이 다르게 들렸다. 완전히 다른 의미로. 의사는 말했다. 지금 당장 임신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아이를 갖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 있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료실을 나왔다. 도윤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뭐래? 많이 안 좋아? 나는 웃었다.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아니야. 좀 쉬면 된대. 그에게 말할 수 없었다. 그의 어머니가 한 일을 그에게 말한다는 것이 그 순간의 나에게는 가능하지 않았다. 도윤은 어머니를 사랑했다. 나는 그 사랑을 내 손으로 부수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아직 그녀가 왜 이런 일을 했는지 그 끝을 다 알지 못했다. 이게 경고인지 아니면 시작인지. 그날 밤 도윤이 잠든 후
나는 혼자 부엌에 앉아 영양제 통을 들여다보았다. 예쁜 포장이었다. 고급스러운 글씨체였다. 나는 그것을 쓰레기통에 넣었다. 소리 없이 천천히. 이 여자는 처음부터 나를 없애려 했던 거구나. 다정한 얼굴로 두 손으로 내 손을 감싸주며. 임신을 안 건 아무것도 아닌 아침이었다. 편의점에서 산 테스트기였다. 별 기대 없이 했다. 생리가 늦어지는 건 몸이 안 좋아서라고 생각했고 요즘 같은 상태에서 임신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의사도 말했었다. 어렵다고. 그런데 두 줄이었다. 나는 한참 동안 그것을 들여다보았다. 욕실 바닥에 쪼그려 앉아서 형광등 불빛 아래서 손이 떨렸다. 기쁨인지 공포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둘 다였다. 동시에 같은 크기로. 기적 같았다. 진짜로. 아이를 가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말을 들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 몸이, 이 망가진 몸이 아이를 품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순간 공포가 왔다. 최인숙 여사의 얼굴이 떠올랐다. 다정하게 웃는 얼굴, 두 손으로 내 손을 감싸던 온기, 그리고 그 안에 숨겨져 있던 것. 이 아이를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할까? 나는 생각했다. 영양제처럼 조용하고 다정하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라면 어쩌면 버틸 수 있었다. 하지만 아이는 달랐다. 아직 세상에 나오지도 않은 아이는 아무것도 막을 수 없었다. 손이 배 위로 갔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납작한 배였다. 하지만 나는 거기에 손을 얹은 채 움직이지 않았다.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 생각이 그 한 문장으로 수렴되었다. 다른 것은 전부 나중이었다. 도윤에게 말할 수 없었다. 말하면 그는 기뻐할 것이었다. 나는 알고 있었다. 그는 내 손을 잡고 괜찮다고, 어머니는 내가 설득하겠다고 말할 것이었다. 그리고 그 설득이 통하지 않는다면 그는 나를 선택할 사람이었다. 그것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바로 그게 문제였다. 그가 어머니와 등을 돌리는 순간 그 집안의 무게가 전부 나에게 쏟아질 것이었다. 최인숙 여사는 영양제로 조용히 처리하려 했던 사람이었다. 아들이 정면으로 맞선다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쓸지 나는 감히 상상도 되지 않았다. 아이를 지키려면 내가 먼저 사라져야 했다. 그 결론에 다다랐을 때 나는 욕실 바닥에서 일어났다. 손을 씻고 얼굴을 닦고 거울을 봤다. 창백한 얼굴이었다. 눈이 부어 있었다. 울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없었다. 나는 거울 속 나에게 말했다. 할 수 있어. 짐을 싸는데 2시간이 걸렸다. 많이 가져갈 수 없었다. 캐리어 하나, 옷 몇 벌, 통장, 신분증, 그리고 도윤이 생일에 사줬던 작은 은팔찌. 마지막 것은 3번 넣었다 뺐다 하다가 결국 넣었다. 이유는 설명하기 어려웠다. 도윤에게는 메시지를 남겼다. 짧게, 미안해. 나 때문에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서. 잘 살아. 보내고 나서 화면을 껐다. 답장을 볼 자신이 없었다. 그가 뭐라고 써도 그 말을 읽으면 나는 멈출 것 같았다. 새벽 2시였다. 나는 조용히 문을 닫고 나왔다. 서울역 출발 기차를 탔다. 행선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다. 그냥 멀리 아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나는 창가 자리에 앉아 캐리어를 발치에 붙여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플랫폼이 천천히 뒤로 물러났다. 불빛들이 흘러갔다. 나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다. 길고 떨리는 숨이었다. 손이 배 위로 갔다. 또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그 자리였다. 하지만 나는 손을 떼지 않았다. 기차가 완전히 속도를 올리고 서울의 불빛이 멀어지고 창밖이 어둠으로 바뀌는 동안 나는 그렇게 앉아 있었다. 그리고 소리 없이 입을 열었다. 엄마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널 지킬게. 아무도 듣지 않는 말이었다. 기차 소음에 묻혀 내 귀에도 제대로 들리지 않는 말이었다. 하지만 한 번 꺼낸 말은 도로 집어넣을 수 없었다. 나는 다시 한 번 말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도윤은 배신자로 나를 기억할 것이었다. 아무 말 없이 사라진 여자. 잘 살라는 한 줄만 남기고 떠난 사람. 그것이 그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일지 나는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 미웠다. 그를 미워할 수 없어서 상황을 미워했다. 최인숙 여사를 미워하고 싶었지만 그것조차 사치인 것 같았다. 지금 내게 허락된 감정은 하나뿐이었다. 이 아이를 살리는 것. 기차는 어둠 속을 달렸다. 나는 손을 배 위에 얹은 채 눈을 감았다. 잠이 올 리 없었지만 눈을 감았다. 그 안에서 도윤의 얼굴이 떠올랐다가 사라졌다. 눈꼬리가 내려가는 웃음이 잠깐 보였다가 어둠에 녹았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잊어야 한다. 지금은. 창밖에 빗방울이 맺히기 시작했다. 빗소리가 기차 소리에 섞였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이 아이에게 세상이 얼마나 단단하게 느껴지도록 해줄 수 있을까? 얼마나 따뜻하게, 아버지의 빈자리를 얼마나 채워줄 수 있을까?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모르겠지만 해야 했다. 기차는 계속 달렸다. 도시 이름은 한려였다. 기차에서 내린 곳은 사실 우연에 가까웠다. 종착역이 아니었고 특별히 알던 곳도 아니었다. 그냥 창밖으로 바다가 보이는 순간 몸이 먼저 움직였다.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플랫폼에 내렸을 때 공기에서 짠내가 났다. 나는 그 냄새를 맡으며 생각했다. 여기면 되겠다.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 아무도 한서연을 찾지 않을 곳.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던 날 나는 이름을 바꿨다. 한서연에서 한서아로.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그걸로 충분했다. 나를 아는 사람들은 서연이라고 불렀다. 이제 나는 서아였다. 꽃집을 열기까지 석 달이 걸렸다. 처음 2달은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다. 배가 불러오는 속도가 빨라서 오래 할 수는 없었다. 하준이는 예상보다 일찍 세상에 나왔다. 겨울의 끝 무렵 병원비가 빠듯하게 계산된 이른 아침이었다. 나는 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냥 울었다. 기쁨인지 안도인지 두려움인지 모를 눈물이 한참 동안 멈추지 않았다. 이름은 하준으로 지었다. 서하준. 도윤의 성은 줄 수 없었다. 아이가 생후 2달이 되던 때 나는 꽃집 자리를 구했다. 항구 근처 골목 안쪽 낡은 건물 1층이었다. 보증금이 거의 없는 대신 월세가 있었고 천장 한쪽에 얼룩이 있었다. 집주인 할머니는 내가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걸 보더니 말했다. 그냥 쓰다 보면 정들어요. 나도 여기서 애새 키웠어. 나는 그 말에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꽃집의 이름은 서아 플라워로 했다. 간판은 직접 만들었다. 나무판에 페인트로 글씨를 썼고 삐뚤어진 글씨체가 마음에 들었다. 냉장 쇼케이스는 중고로 구했다. 작업대는 집주인 할머니가 안 쓰는 걸 줬다. 꽃은 처음엔 소량만 들여왔다. 남으면 버려야 했으니까. 장사가 잘 되지 않는 날이 더 많았다. 한려는 작은 도시였다. 꽃을 사는 사람보다 지나치는 사람이 많았고 경조사철이 아니면 매출이 거의 없었다. 나는 꽃집 문을 닫은 뒤에도 근처 식당에서 저녁 설거지 일을 했다. 하준이는 그 시간 동안 꽃집 한켠에 만들어 놓은 작은 공간에서 잤다. 바구니에 담요를 깔고 만든 임시 잠자리였는데 아이는 꽃 냄새 속에서 잘 잤다.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천장에서 물이 샜다. 처음에는 양동이 하나로 됐는데 나중엔 셋이 필요했다. 집주인 할머니에게 말하면 미안해했지만 당장 고치기 어렵다고 했다. 나는 괜찮다고 했다. 진짜로 괜찮았다. 그 정도는 견딜 수 있었다. 월세가 밀린 적도 있었다. 석 달치가 한꺼번에 밀렸을 때 나는 할머니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다.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내 손에 귤 2개를 쥐어주고 돌아갔다. 나는 꽃집 문을 닫고 귤을 까먹으며 울었다. 서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한 이상한 눈물이었다. 하준이가 처음 엄마라고 부른 건 생후 11달이 되던 날이었다. 나는 꽃줄기를 자르다가 아이가 내는 소리에 손을 멈췄다. 하준이는 작업대 아래 깔아놓은 매트에 앉아 나를 바라보며 입을 오물거리고 있었다. 엄마. 분명하지 않은 발음이었다. 하지만 틀림없이 그 단어였다. 나는 가위를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다. 아이 앞에 앉아 눈을 맞췄다. 하준이는 또 같은 소리를 냈다. 엄마. 이번엔 더 선명했다. 나는 아이를 안았다. 꽃가루가 묻은 앞치마 바람으로 작업대 먼지가 남은 손으로 아이는 내 어깨에 얼굴을 묻고 조그만 손으로 내 등을 두드렸다. 아이는 왜 내가 우는지 몰랐을 것이다. 그냥 등을 두드려줬다. 나는 한참 동안 일어나지 못했다. 살아야겠다. 그 생각이 그때처럼 선명했던 적이 없었다. 초라한 삶이었다. 그것은 인정했다. 남들이 보면 불쌍하다고 할 삶이었다. 낡은 꽃집, 새는 지붕, 밀리는 월세, 혼자 키우는 아이. 하지만 나는 스스로를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려 했다. 불쌍하다고 느끼는 순간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삶이 내가 선택한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하준이만큼은 따뜻하게 키우고 싶었다. 돈이 없어도 아빠가 없어도 집이 좁아도 이 아이가 세상을 무서운 곳이라고 느끼지 않았으면 했다. 나처럼 사랑받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품고 크지 않았으면 했다. 그래서 꽃이 남으면 꽃집에 들고 들어와 아이 옆에 놓아주었다. 하준이는 꽃을 보면 손을 뻗었다. 꽃잎을 만지고 냄새를 맡고 웃었다. 나는 그 웃음을 보면서 하루를 마쳤다. 바다 냄새와 꽃 냄새가 섞이는 작은 도시의 밤이었다. 초라하지만 우리의 밤이었다. 의뢰가 들어온 건 평범한 화요일 오전이었다. 꽃집 전화기가 울렸고 나는 하준이 어린이집 준비를 시키면서 한 손으로 받았다. 상대는 장례식장 측 직원이었다. 목소리가 정중하고 낮았다. 서아 플라워 맞죠?
이번에 VIP 빈소꽃 장식 전체를 맡아주실 수 있을지 해서요. 예산은 따로 제한 없습니다. 예산 제한 없다는 말에 나는 잠깐 멈췄다. 한려에서 그런 의뢰는 흔하지 않았다. 어떤 분 빈소인가요? 서울 쪽 대기업 관련 분이세요. 세부 사항은 주문서로 보내드릴게요. 주문서는 오후에 메일로 왔다. 나는 하준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다. 첨부 파일을 클릭했다. 인쇄된 양식에 항목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수량, 종류, 배치 방식? 나는 훑어 내려가다가 의뢰인 이름 칸에서 손가락이 멈췄다. 고인 성함 서도윤. 화면이 흔들리는 것 같았다. 실제로는 흔들리지 않았다. 내 손이 떨리고 있었다. 서도윤이라는 이름은 세상에 하나가 아니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다. 숨을 고르면서 화면에서 눈을 떼면서 그냥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일 수 있었다. 한려까지 서울 대기업 관련 장례가 올 리도 없었다. 우연이었다. 그냥 우연이었다. 그러나 손은 계속 떨렸다. 나는 주문서를 출력하고 꽃 목록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흰 국화, 백합, 리시안셔스. 손에 익은 작업이었다. 하지만 펜이 자꾸 미끄러졌다. 나는 3번 다시 썼다. 장례식장으로 출발하기 전날 밤 나는 하준이를 재우면서 아이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다. 잠든 얼굴이었다. 눈꼬리가 살짝 내려가는 모양으로. 나는 불을 끄고 나왔다. 장례식장은 한려 외곽,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에 있었다. 규모가 생각보다 컸다. VIP 구역은 별도동으로 분리되어 있었고 입구부터 조용한 긴장감이 흘렀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서울에서 내려온 듯한 인상의 사람들이었다. 나는 꽃 카트를 밀며 안으로 들어섰다. 3호 빈소 앞에 멈춰 섰을 때 나는 의도적으로 심호흡을 한 번 했다. 그리고 영정사진을 보았다. 숨이 멎었다. 그 얼굴이었다. 분명히 그 얼굴이었다. 눈꼬리가 내려가는 웃음, 이마에서 관자놀이로 이어지는 선, 조용하고 따뜻한 표정. 5년 동안 의도적으로 지우려 했던 얼굴이 액자 안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서도윤, 향년 31살. 카트 손잡이를 잡은 손에서 힘이 빠졌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다. 눈물이 나지 않았다. 그보다 더 깊은 곳이 무너지는 소리가 났다. 소리 없이 조용히. 그래서 연락이 안 됐던 거구나. 죽어 있었던 거구나. 꽃 장식 작업을 하는 동안 나는 말을 하지 않았다. 담당 직원이 몇 가지를 물어왔고 나는 짧게 대답했다. 손은 움직였다. 국화를 꽂고 백합을 정리하고 리본을 묶었다. 몸은 일을 하고 있었는데 머릿속은 어딘가 다른 곳에 있었다. 5년 전에 새벽 기차 아니었다가 하준이가 처음 엄마라고 불렀던 꽃집 아니었다가 도윤이 내 손을 잡고 예쁘다고 했던 골목 앞이었다가 작업을 마무리하고 짐을 정리하는데 담당 직원이 다가왔다. 수고하셨어요. 혹시 뒤쪽 복도로 나가시면 더 빠르세요. 지금 앞쪽이 조문객이 많아서.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카트를 돌렸다. 복도는 조용했다. 형광등 불빛이 길게 깔린 통로였다. 나는 카트를 밀며 걸었다. 빨리 나가고 싶었다. 이 공기에서, 저 사진에서,
이 이름에서 멀어지고 싶었다. 복도 끝에서 모퉁이를 꺾으려는 순간이었다. 반대편에서 누군가 걸어왔다. 검은 정장이었다. 키가 컸다. 나는 반사적으로 카트를 한쪽으로 붙이며 지나치려 했다. 그때 그 사람이 멈췄다. 나도 모르게 고개를 들었다. 시간이 멈추는 것 같았다. 아니, 시간은 멈추지 않았다. 형광등은 여전히 켜져 있었고 복도 어딘가에서 낮은 말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눈앞에 있는 얼굴 외에는 서도윤이었다. 살아있는 서도윤이었다. 영정사진 속의 얼굴과 같은 얼굴이었다. 하지만 사진이 아니었다. 숨을 쉬고 있었다. 눈이 깜빡였다. 그리고 그 눈이 나를 보는 순간 굳어버렸다. 우리는 둘 다 움직이지 않았다. 얼마나 긴 시간이었는지 알 수 없었다. 2초였을 수도 10초였을 수도 있었다. 그의 입술이 움직였다. 떨리는 목소리였다. 5년 만에 듣는 그러나 단 한 번도 잊은 적 없는 목소리였다. 하리나. 내 숨이 멎었다. 나 안 죽었어. 카트 손잡이를 잡고 있던 손에서 힘이 완전히 빠졌다. 카트가 벽 쪽으로 기울었다. 나는 그것을 잡지 않았다. 잡을 수 없었다. 눈앞에 남자가 살아서 숨쉬고 있다는 사실이, 지금 내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 머릿속에서 아직 언어가 되지 않았다. 살아있다. 그가 살아있다. 형광등 불빛이 그의 얼굴 위에 쏟아지고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5년치의 무게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을 느꼈다. 처음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복도 형광등 아래서 우리는 한참 동안 그냥 서 있었다. 도윤은 내가 말하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고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살아있다는 것. 그 사실 하나가 아직도 머릿속에서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저기 있는 영정 사진은 아버지야. 짧은 대답이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제야 퍼즐한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었다. 서 회장이 돌아가셨다는 소문은 꽃집에 들어오는 업계 사람들 사이에서 며칠 전부터 돌았었다. 나는 그 이름을 의식하지 않으려 했었다. 여기까지 직접 온 건 너 때문이야. 도윤이 말했다. 목소리가 여전히 떨렸다. 한려에 서아 플라워가 있다는 걸 알았을 때 혹시나 했어. 서아라는 이름이 내가 쓸 것 같은 이름이어서. 그래서 꽃 의뢰를 여기로 넣었어. 나는 그 말을 듣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가슴 어딘가가 조여들었다. 날 찾고 있었어? 5년 동안. 장례식장 옆 작은 휴게 공간이었다. 자판기 2대와 플라스틱 의자가 전부인 곳이었다. 우리는 거기 앉았다. 도윤은 검은 정장 차림 그대로였고 나는 꽃가루가 묻은 앞치마를 아직 두르고 있었다. 어울리지 않는 그림이었지만 그런 것을 따질 상황이 아니었다. 도윤이 먼저 말하기 시작했다. 내가 사라지고 나서 처음엔 이해하려고 했어. 내가 남긴 말대로 그냥 힘들었던 거라고.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없었고 수소문에도 찾을 수가 없었어. 그는 잠깐 말을 멈췄다. 자판기 불빛이 낮게 윙윙거렸다. 그러다 어머니 쪽 지인 중 한 명이 나한테 연락을 해왔어. 양심에 걸렸다고. 어머니가 오래전부터 주변 사람을 시켜서 너를 관리하고 있었다는 걸 알려줬어.
나는 손을 무릎 위에 얹고 움직이지 않았다. 영양제 얘기를. 그것도 알고 있어. 도윤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어머니가 너한테 준 약이 뭔지, 왜 줬는지 다 알아. 너한테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하려고 했다는 것도.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 내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어머니가 알고 있었어. 나보다 먼저. 나는 숨을 들이켰다. 뭐라고? 어머니 쪽 사람이 병원에 있었어. 내가 검사받은 병원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어머니는 알고 있었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어. 방안이 갑자기 차가워지는 느낌이었다. 나는 5년 전 새벽을 떠올렸다. 짐을 싸던 손, 도윤에게 보낸 문자 한 줄, 기차 창밖의 빗방울. 그때 내가 내린 결정이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실제 위험을 피한 것이었다는 사실이 지금에서야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다. 내가 도망친 게 맞았던 거네. 중얼거리듯 말했다. 도윤이 고개를 떨궜다. 응, 맞았어. 그리고 나는 그걸 몰랐어. 너를 지켜줬어야 했는데 아무것도 몰랐어. 그는 어머니와 등을 진 것이 내가 사라진 지 2해가 지나서라고 했다. 모든 사실을 파악하는데 그만큼의 시간이 걸렸다고 했다. 어머니는 끝까지 부인했고 도윤은 증거를 모으고 확인하고 다시 확인했다고 했다. 그 과정에서 아버지마저 모른 척했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는 완전히 무너졌다고 했다.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을 하고 있었던 거잖아. 내가 사랑한다고 믿었던 공간이 전부 거짓이었던 것 같아서 나는 그의 옆 얼굴을 바라보았다. 5년이 지난 얼굴이었다. 조금 더 날이 서 있었고 눈 아래가 깊어져 있었다. 그런데도 낯설지 않았다. 그게 더 이상하게 가슴을 눌렀다. 그 뒤로 어머니를 만나지 않았어? 2번 봤어. 둘 다 내가 먼저 찾아갔어. 할 말이 있어서. 더 묻지 않았다. 그가 어떤 말을 했을지 짐작이 됐고 그것이 그에게 얼마나 무거운 일이었을지도. 도윤이 의자에서 일어섰다. 나는 그가 무엇을 하려는지 알아채기 전에 이미 그가 무릎을 꿇고 있었다. 플라스틱 의자 앞 차가운 바닥에 검은 정장 차림으로 서도윤이 무릎을 꿇었다. 도윤아, 내가 먼저 할 말이 있어. 그의 눈이 붉어져 있었다.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내가 날 떠난 게 아니었어.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던 거야. 내 옆이 너한테 안전하지 않았던 거야. 그걸 몰랐던 내가 혼자 감당하게 만든 거야. 나는 입술을 꽉 다물었다. 5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 얼마나 힘들었는지도. 근데 그게 다 나 때문이야. 내가 그때 제대로 봤더라면 내 손이 왜 거칠어지는지 말고 내 눈이 왜 무서워하는지를 봤더라면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내려왔다. 미안해. 진짜로 미안해. 나는 한참 동안 그를 내려다보았다. 미워하고 싶었다. 용서하고 싶었다. 안아주고 싶었다. 도망치고 싶었다. 너무 많은 것이 동시에 밀려와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냥 그 자리에 서서 5년치의 시간이 이 차갑고 낡은 휴게실 안에서 조용히 쏟아지는 것을 느꼈다. 창밖에서 바닷바람 소리가 낮게 들렸다. 도윤에게 하준이를 보여주기까지 한 달이 걸렸다. 그 한 달 동안 나는 혼자 많은 것을 생각했다. 밤에 하준이를 재우고 나서 불 꺼진 꽃집 작업대 앞에 앉아서
도윤이 살아있다는 것, 그가 모든 진실을 알고 있다는 것, 그가 5년 동안 나를 찾았다는 것, 그 사실들을 하나씩 꺼내서 들여다보고 다시 내려놓았다. 용서가 쉽지 않았다. 그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가 잘못한 것은 없었다. 용서해야 하는 건 오히려 상황이었다. 내 몸을 망가뜨린 시간, 혼자 기차를 타던 새벽 하준이가 태어나던 날 옆에 아무도 없었던 것, 비 오는 날 지붕에서 물이 새도 도윤에게 전화 한 통 할 수 없었던 것들, 그것들을 내려놓아야 앞으로 갈 수 있었는데 쉽게 내려지지 않았다. 도윤은 기다렸다. 재촉하지 않았다. 한려의 작은 방을 구했다고 했다. 서울로 올라가지 않겠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매주 꽃집 앞에 서서 유리창 너머로 하준이를 훔쳐보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는 내가 허락할 때까지 선을 넘지 않았다. 그 태도가 결국 나를 움직였다. 토요일 오전이었다. 하준이는 꽃집 한쪽 구석에서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나는 작업대에서 꽃을 다듬으면서 아이에게 말했다. 하준아, 오늘 엄마 친구 한 명 올 거야. 친구? 응. 인사 잘해야 해. 하준이는 크레파스를 내려놓지 않은 채 고개만 끄덕였다. 4살짜리의 무심한 반응이었다. 나는 그게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도윤은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왔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나는 손을 멈췄다. 도윤은 들어서면서 나와 눈을 맞췄다. 나는 고개로 하준이 쪽을 가리켰다. 도윤의 시선이 천천히 아이에게로 향했다. 하준이는 처음엔 눈치채지 못했다. 크레파스로 꽃 그림을 그리는데 집중하고 있었다. 그러다 낯선 기척을 느꼈는지 고개를 들었다. 까만 눈이 도윤을 향했다. 그리고 멈췄다. 아이가 멈추는 것을 나는 보았다. 크레파스를 든 손이 허공에서 그대로 정지했다. 하준이는 도윤을 바라보았고 도윤은 하준이를 바라보았다. 아무도 말하지 않는 몇 초였다. 나는 그 순간 숨을 참았다. 둘은 닮아 있었다. 내가 매일 보면서도 모른 척했던 그 닮음이 지금 이 공간에서 너무 선명하게 드러났다. 눈꼬리가 내려가는 모양, 시선이 고정될 때 미간이 살짝 모이는 것. 하준이의 얼굴에서 도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도윤의 얼굴에서 하준이를 보는 것 같은 순간이었다. 도윤이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성인 남자가 꽃집 바닥에 무릎을 꿇자 하준이와 눈높이가 맞아졌다. 도윤은 서두르지 않았다. 아이를 향해 손을 내밀거나 안으려 하지 않았다. 그냥 그 자리에서 아이를 바라보았다. 잠시 후 그의 입술이 움직였다. 아빠가 많이 늦었지?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다. 간신히 눌러 참은 것이 느껴지는 목소리였다. 하준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도윤을 바라보았다. 아이는 아직 그 말의 무게를 알지 못했다. 하지만 무언가를 느끼는 것 같았다. 낯선 사람에게 보이는 경계심과는 다른 표정이었다. 잠시 후 하준이가 말했다. 아저씨 눈이 나랑 똑같이 생겼어요.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소리 없이 한 줄기가 그냥 흘러내렸다. 그는 손으로 닦지도 않았다. 그냥 웃었다. 눈꼬리가 내려가는 그 웃음으로. 그러네. 나는 쉽게 무너지지 않으려 했다. 하준이가 도윤 옆에 앉아 크레파스 그림을 설명하기 시작했을 때도 도윤이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줄 때도 나는 작업대에서 꽃을 다듬는 척하면서 눈이 뜨거워지는 것을 참았다. 쉽게 돌아가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5년이었다. 혼자 버틴 시간, 밀린 월세, 새는 지붕, 아무도 없는 분만실. 그것들이 그의 눈물 한 줄기로 지워지면 안 됐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도윤이 하준이의 크레파스 그림을 들고 이거 엄마 닮았다고 말하자 하준이가 아니야, 꽃이야라고 정색하는 장면을 보면서 나는 결국 소리 없이 웃고 말았다. 그리고 그 웃음이 나를 무장해제시켰다. 저녁 무렵 도윤이 돌아가면서 문 앞에서 나를 바라보았다. 또 와도 돼? 나는 잠깐 망설였다. 그러나 그것은 길지 않은 망설임이었다. 하준이가 싫다고 하면 안 돼. 도윤이 웃었다. 최선을 다해볼게. 그가 골목을 걸어나가는 뒷모습을 나는 꽃집 유리문 너머로 바라보았다. 저녁 바닷바람이 골목을 훑고 지나가면서 도윤의 정장 자락을 흔들었다. 나는 5년 동안 혼자였다. 무너질 때도 혼자 일어났고 웃을 때도 혼자 웃었다. 그 시간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얼마나 차갑게 만들었는지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그 차가움의 끝에서 무언가가 녹는 느낌이 들었다. 하준이가 뒤에서 내 다리를 안았다. 엄마, 저 아저씨 또 와? 글쎄, 하준이는 어때? 아이가 잠깐 생각하는 척했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나는 아이를 안아 올렸다. 꽃 냄새와 바다 냄새가 섞인 저녁 공기 속에서 하준이의 작고 따뜻한 몸을 안은 채 나는 생각했다. 이번엔 달랐다. 누군가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었다. 무너지면서도 지켜낸 것들 위에서 함께 다시 쌓아가는 것이었다. 차가운 겨울이 오래 계속됐다. 하지만 봄은 조용히 오고 있었다.